깊은 바다 밑에 사는 납작한 물고기의 적막한 눈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대한 외로움 덩어리에 눌려 검은 바다 밑 이름 모를 물고기처럼 몹시 납작해지고 아주 단단해지다가 더는 견디지 못할 만큼 외로워지면 급기야 펑 하고 터져나가 버릴 듯 가끔은 그렇게도 외롭습니다. 우정이나 사랑 따위의 결핍이 아니라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국엔 이 우주에 나 혼자뿐이라는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그럼에 나 여기서 주문을 외우니 무디어져라 무디어져라. 나의 외로움은 한없이 사소하나니 이 세상 누구도 외롭지 않기를. 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은 외로움을 느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온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온전히 나를 이해하는 건 나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몹시도 외로워집니다. 오늘 다룰 영화 버드맨의 주인공 리건 톰슨 역시 몹시 외로운 사람입니다.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그는 그 안에 다른 자신들을 만들었던 걸까요? 우리와 똑같이 외로운 인간들의 이야기, 영화 버드맨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제 옆에는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에 처음 오는 손님이죠. 한기사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기사와 저는 같은 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이후로 쭉 한 3, 4년 됐나? 그렇게 친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사와 함께 영화 오늘 보고 왔는데, 오늘 본 건 아니죠.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그 영화 버드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사, 2015년 새해 각오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새해 각오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네. 네, 역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티가 나네요. 네. 네. 한기사의 군 생활 어땠습니까?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슈넬치킨도 맛있었고. 지금도 냉동 맛이 그립네요. 네, 지금도 냉동 맛이 그립습니까? 네. 네.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역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예비역, 저희 지금 같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고요. 한기사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사 혹시 2014년에 물론 군대에 있었지만 영화를 좀 봤나요? 군대에 있어서 거의 보지 못했지만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는 봤었고. 네. 타짜2 이 정도 봤던 것 같네요. 네, 좀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작품들은 그래도 봤네요. 명량 빼고. 네, 명량을 못 봤네요. 네. 타짜2와 인터스텔라 간략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어땠어요? 타짜2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타짜1을 너무나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네. 타짜1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네.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봤으면 정말 재밌게가 되나? 왜냐면 그 장르 자체가 우주여행을 하고 그 우주여행 때문에 뭐 시간이 약간 뒤틀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르고, 특히 그 외계 행성에 직접 착륙해가지고 착륙했을 때 우주선에 있는 사람과 시간이 흘러버려서 다시 만나니까 한 명은 노인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네, 상당히 독특한 상상력이었죠. 네. 네, 영화적으로 구현한 적 없었던, 만나본 적 없었던 상상력이 나와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기사. 자, 어느 정도 이제 긴장도 풀리고, 처음에는 엄살을 많이 부리던데 긴장도 풀리고 재미있는 녹음이 진행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이쯤 돼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김기사의 친구 한기사입니다. 전역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김기사의 권유로 이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말을 잘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서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군대스럽다. 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내가 한 대 딱 치면은 병장 이럴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역한 지 3개월이면 완전한 민간인인데. 네. 요즘에 그럼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을. 어떤 게임이요?
다들 뭐 알고 계시듯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네, 롤. 네. 요즘엔 게임계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양분된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을 아직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들과 폰 게임. 그리고 둘 다 하는 사람들. 둘 다 하는 사람들. 둘 다 하는 사람들에 속합니까? 저는 컴퓨터 게임만 해요. 컴퓨터 게임만. 폰 게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에 히트치고 있는 게임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성 뺏고 막 하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 극장 가시면은 그 게임 광고가 엄청 길게 나와요. 롱테이크로 보통 광고가 30초에서 영화관 광고는 1분까지 하는데 그 광고는 한 2분, 3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한 4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 전쟁씬 그 전장의 모습을 재밌게 광고를 구성했던데 극장에 가서 광고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극장에서 광고를 보면은 집에서 TV로 볼 때와는 좀 다른 재밌는 광고도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사실 광고라는 게 우리가 돈을 내고 보는데 왜 광고가 나오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영화관 광고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저도 네. 궁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광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영화 팬들 중에서도 광고가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영화 팬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중에 영화 예고편들 있잖아요. 그걸 나오는 걸 상당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영화 예고편과 일반 상업 광고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광고 같은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장 측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객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김 기사님, 영화 광고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거에도 좀 물어봐도 되나요? 마음대로 물어보세요. 그 영화 광고는 영화관이 수익을 얻는 광고인가요? 아니면 그 영화가 수익을 얻는 건가요? 영화관이었습니다. 지점이 얻는 경우도 있고 체인 전체가 얻는 중앙 광고도 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화 광고를 보실 때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성형외과 광고라거나 영어 토익 광고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토익 광고와 성형외과 광고는 싫어하시는 이유라도 있어요? 그게 너무 자극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극적이고 재미없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게 평강한의원 광고요. 저도 평강한의원 광고는 그 광고의 원작자의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웹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싫어하는 건 없었지만 평강한의원 광고는 좀 너무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광고의 양과 또 질과 그런 면에서 조금은 관객들한테 돈 받고 광고를 보여주는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광고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기사와 제가 이 영화를 사실은 3월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과거에서 왔죠. 네, 저희가 녹음을 1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게 저희가 감독판 블라인드 시사회를 봤기 때문이죠. 한기사 블라인드 시사회 본 적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땠나요? 영화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희가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블라인드 시사회로 버드맨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시사회라는 게 보통은 1차 편집판, 그 감독이 1차 편집을 해가지고 각 나라 사정이나 관객의 취향에 맞게 모니터링을 거쳐서 편집판을 내놓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사회인데요. 저희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블라인드 시사회 보고 그냥 감흥이 재밌었다밖에 없나요? 우선 블라인드 시사이기 때문에 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개봉하면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초반부에 김치에 대한 농담이 나와요. 그렇지. 이제 좀 냄새 나쁜 꽃들을 욕할 때 장난스럽게 김치 냄새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판에서는 아마 편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시사 분위기에선 다 한국인이었지만 다 웃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김치에 대해서 냄새가 나쁘다고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게 문화적인 성숙도가 있죠. 성숙도?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뭐 사소하게 농담 같은 거 하면 상처를 안 받는데 그게 좀 낮은 사람한테는 사소하게 농담하면 정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김치는 우리나라가 워낙 광고를 또 열심히 했으니까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네. 김치가 농담의 소재로 쓰인다는 것도 광고 효과겠죠. 뭐 나초나 뭐 타코 뭐 이런 것도 냄새 그쵸. 난다고 해서 뭐 일본에 냄새나는 콩도 있고. 그리고 기무치라고 안 하고 김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그 국가별로 판을 또 다르게 내놓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캡틴 아메리카 그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가 수첩을 보는 씬이 있는데 2002 월드컵부터 해서 한국적인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 다른 나라 판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수첩 내용들이. 그 나라가 좀 중심이 돼도 네. 일종 홍보 전략이네요, 그 부분은. 네, 그렇죠. 찍을 때부터 그러면 다양한 나라의 편집본을 예상하고 여러 개로 그렇죠. 찍어. 근데 그런 게 대형 블록버스터들에서는 점점 생기는 추세인데
이 영화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전 세계로 나가는 원본에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판에만 있는 건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 그 김치 냄새 부분. 네, 그렇죠. 딴 나라 보면은 뭐 나초 냄새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는 버드맨입니다. How did we end up here? This place smells like balls. We had it all. You were a movie star, remember? Are you afraid people will say you're doing this play to battle the impression that you're a washed-up comic strip character? Absolutely not. That's why 20 years ago I said no to Birdman 4. Birdman 4? You do Birdman 4? Face it, Dad. You're doing this because you're scared to death, like the rest of us, that you don't matter. Now you're about to destroy what's left of your career. We should have done that reality show they offered us. Shut up. You know I'm right. Shut up. Hey, sir, why don't you try to rest a little bit? Don't you get it? You were the original man. Let's make a comeback. I remember when I lost my... You're Birdman. You are a god. Why don't you get your wings and your bird suit? Let's go back one more time and show them what we're capable of. I got a chance to do something right. I gotta take it. Get that smile off your face. You're freaking me out, man. I'm sorry. 영화 버드맨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버드맨이라는 슈퍼히어로였던 주인공이 연극을 통해서 재기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마치 로키처럼 과거에 막 잘 나갔다가 재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지만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하겠습니다. 네, 버드맨 한기사와 함께 제가 블라인드 이 시사회에 가서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고요. 대한극장에서 있었죠? 네. 대한극장에서 버드맨을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인데요. 멕시코 출신이고요. 비우티풀 뭐 이런 영화를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의 그 영화도 있었고 21g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몇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이 영화 감독의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만 많이 들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번 버드맨을 통해서 뭐 에드워드 노튼, 마이클 키튼, 그 다음에 엠마 톰슨, 나오미 와츠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을 기용을 해서 좋은 작품을 찍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5년 아카데미 무려 9개 부문에 노미네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그리고 각본상, 촬영상, 음향효과상, 음향믹싱상까지 9개 분야에 노미네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와 겨룰 만한 작품들이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있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렇게 몇몇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좀 대세라고 여겨지는 게 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헐리우드랑 브로드웨이 이쪽의 이면을 파헤치는 영화기도 하고 배우들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풍자와 적절한 비평,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스파링 정도죠.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고 일어나라 하는 듯한 그런 스파링적인 비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한 실명 배우들의 이름들이 그 사람들이 꼭 기분 나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카메오로 출연한 것 같은 네, 기분 나쁘게 비판한 건 아니죠. 그렇게 그 출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름이 언급되는 배우들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슈퍼히어로 주인공들이었던 건 아는데 이름은 딱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왔었고 허트로커 주인공이었는데 나중에 그 어벤져스에 출연을 하죠. 그 이그라이 역할로 그 제레미 레너 그 다음에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도 한번 언급이 되고요. 이렇게 탑스타들이 한 명씩 이름이 지나가는데
그 이름이 기분 좋게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그거를 듣고 한번 좀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풍자가 됩니다. 한기사는 이 9개 부문 가운데 이 작품이 몇 개를 수상할 것 같나요? 우선 촬영상. 이 영화 촬영이 정말 특이했죠. 네. 마치 한 컷으로 다 찍은 것 같은 롱테이크로 처음부터 가나 하는 착각이 될 정도의 연출이었는데 네. 이 촬영이 엄청 특이했고, 두 번째는 음악. 음악은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이랑 이거 2개 정도. 아, 그리고 나무주연상. 네. 주인공이 실제 이 버드맨이었던 주인공과 마이클 키튼이 그 삶이 맞닿아 있죠. 마이클 키튼도 실제로 배트맨이었으니까 92년까지. 예, 그 부분이 그래서 좀 나무주연상까지. 네. 저 역시 이 영화를 나무주연은 받을 것 같아요. 촬영도 그렇고. 촬영이 원샷으로 찍은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영화가 잘 흘러가요, 매끄럽게. 분명히 원샷이 아니고 편집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얼핏 보면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가 롱테이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배우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카메라 하며 컷과 컷 사이에 연결하며 어떤 장소에서 머물고 다음 장소에서,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카메라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럼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이는 시간이 빨리 가는,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돼서 카메라가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의 기법을 차용함으로써 영화가 촬영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지점에 올라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나무조연상의 마이클 키튼 역시도 또 나무조연상의 에드워드 노튼 역시도 충분히 수상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이나 감독상도 이 영화가 연출적인 측면이라거나 이제까지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이고 참신하기 때문에 좀 수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아카데미 2월 말에 있고 저희 방송에서 아마 3월 초에 진행이 되겠지만 감히 예견해 보건대 2015년 아카데미의 주인공은 버드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화 개봉일이 아카데미 시상식 바로 일주일 뒤죠. 네. 이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결과를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린 과거에서 왔지만. 네,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감독판 시사를 보고요. 1월 말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녹음을 진행해서 아무래도 몇 개의 편집이 더 거쳐진 채로 국내 개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 내용에 침해가 되는 선까지 편집을 할 만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키튼, 에드워드 노튼, 그 다음에 엠마 스톤, 나오미 와츠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키튼 하면은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했죠. 네. 먼저 팀 버튼 감독의 유령 수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감독과의 인연을 쌓았고 그 이후에 배트맨이라는 히어로를 맡았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2편까지 찍었습니다. 배트맨 리턴즈까지. 배트맨 리턴즈. 네. 그리고 3편, 4편에서는 이제 3편에선 발킬머, 4편에선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을 맡았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 후에 논란이 배트맨 시리즈를 부활시키면서 그 크리스찬 베일을 다시 배트맨으로 기용을 했죠. 그러니까 원조 배트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가장 친숙한 원조 시리즈의 배트맨은 마이클 키튼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트맨 시리즈를 통해서도 엄청난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다시 겪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얼굴을 알리고 버드맨 2015년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이 되면서 나무주연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드워드 노튼, 엠마 스톤, 나오미 와츠, 청춘 스타와 검증된 스타들이죠. 이런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고요.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 로키에도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그런 유명했던 스타죠. 영화 속에선 버드맨이라는 정말 잘 나갔던 히어로물의 주인공이었던 사내가 3편까지 찍어서 대스타가 되었는데 그 영광을 저버리고 연극계에서 다시 재기를 노리면서 10여 년간의 여러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를 노리는 영화고 이 시점은 이 인물이 거의 나락까지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의 사활을 건 작품을 그 무대에 올리면서 그 작품의 이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극에 모든 걸 걸었다는 대사가 엄청 많이 나오죠. 난 이 네, 연극에 그렇죠. 모든 걸 걸었어. 주인공은 잊혀진 배우인 리건 톰슨입니다. 이 인물은 가정도 파탄되어 있고요. 이제 아내와도 이혼을 했고 딸은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재활원도 갔다가 그런 인물로 나오고 가정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자기가 영화를 버드맨 3편까지는 성공을 시켰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인물인데
그 이후로 버드맨 3편 이후로 제대로 성공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버드맨 이후에 지금까지 공백 기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뭘 했는지도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마 연극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고 평단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거는 살짝 그려지고 있죠. 네, 그게 거의 행간처럼 읽히는데 네. 이 인물이 끊임없이 연극에서 노력을 하는 인물인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버드맨 시리즈 3편까지는 영화계에서 성공했던 스타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연출자이자 배우로 그려집니다. 과거에는 버드맨 시리즈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괴리인, 그 사이에 이제 공백기인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인물은 버드맨 이후로 영화를 찍진 않았는데 연극계에서 계속 활동했지만 성공하진 못했고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구나.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 오프닝부터 해서 버드맨을 연기한 이 주인공 리건 톰슨의 세 가지의 자아가 중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연극계에서 계속 연극을 성공시켜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아죠. 리건 톰슨, 연극계의 인물로서의 리건 톰슨입니다. 이 인물은 오프닝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초능력을 써요. 그 초능력들 기억하세요? 네. 손만 움직이면 전구가 꺼지고 물건을 움직이고 염력 같은 거죠. 그리고 네. 공중부양을 하고 있고. 네. 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쓰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오프닝에서는 자신이 뒷모습만 보인 채 속옷만 입고 공중부양을 하는 씬도 그려지고요. 네. 그 이후에 라이터를 돌린다거나 전구를 끄고 켜고 TV를 끄고 켜고 그 조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력이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은 뭔가를 파괴하는 쪽으로 염력이 쓰이죠. 네. 근데 웃기는 건 이 인물이 초능력을 쓸 때 그 초능력을 쓰는 공간이 대부분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이 인물이 초능력을 쓰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그려지고 이 영화가 거의 중반까지는 이 인물이 초능력이 진짜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긴가민가할 정도로 그런 선을 잘 지켜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초능력이 있다고 봤는데 중간에서 이제 초능력이 없다는 씬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네. 그때 약간 반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연출 자체도 그 초능력을 쓰고 있는 장면을 본인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보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관객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연출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이 다 집어던지고 있었던 거죠. 네. 자기가 진짜 손발을 이용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약간 정신분열증에 이제 폭력적인 성향까지 드러나는 네. 나약한 주인공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 그렇죠. 영화에서 세 개의 자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첫 번째는 초능력을 쓰는 연극계에서의 리건 톰슨입니다. 자신의 초능력을 혼자 있을 땐 쓰지만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휘하지 않고 열심히 연극을 위해 노력하는. 하지만 두 번째 자아는 버드맨의 자아죠. 버드맨의 그 스타. 그래서 이 자아가 등장할 때는 리건 톰슨을 자꾸 따라다니는 히어로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배트맨의 목소리 막 굵직하고 시거 막 많이 피는 듯한 느낌으로 나와서 너는 여기에 있을 인물이 아니야. 너는 영화계로 다시 돌아가서 성공할 스타야. 뭐야. 연극계에서 이런 거는 다 허상이고 사람들은 피가 터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건물이 무너지고 철학을 논하고 사변적인 사유에 머무르고 드라마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 너무 우울한 내면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자아 사이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세 번째 자아가 존재를 해요. 아까 한 기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모든 거를 다 부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자아죠. 가정생활도 다 파탄했고 스타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뱃살 나온 아저씨일 뿐이고 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세 번째 자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자아가 좀 인상적인데요.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다 보면 세 번째 자아를 생각 안 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자아인 연극계의 인물, 두 번째 자아인 영화계의 인물, 이 둘이 충돌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영화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부각시키고 싶었던 게 세 번째 자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평론가가 주요하게 등장을 하죠. 네. 영화가 그 연극계와 영화계 그리고 평단 나아가 대중까지 풍자를 거침없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론가 한 명을 등장시켜서 평론계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 평론가와 만나서 한번 냅킨을 던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냅킨에 어떤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반부에 그 문구가 무엇인지를 극중에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마이크라는 인물한테 이 주인공이 리건 톰슨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리건 톰슨이 연극의 꿈을 가진 계기이기도 해요. 자신이 청년 시절에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객석에 레이먼드 카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왔더라. 근데 그 사람이 연극을 보고 나서 냅킨에다가 연극 잘 봤다. 미래에 재능 있는 뭐 누구의 연극을 잘 봤다. 감사한다라고 써가지고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자신한테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와서 이거를 평생의 꿈이자 기쁨으로 삼고 자신은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연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이유가 사실 부질없죠. 그런 거 하나. 냅킨에 써있는 글자 때문에 네. 유명한 작가가 칭찬해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극을 다시 한다. 연극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근데 그 냅킨에 대한 두 인물의 평가가 나오죠.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걸 보자마자 냅킨에 썼잖아. 이건 술 먹고 쓴 거야. 라고 폄하하려고 그러고 네. 평론 같은 경우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해버리죠. 네. 나는 당신의 연극에 대해서 악평을 할 것이고 내 악평으로 당신 연극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네. 말까지 하고요. 그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로 네. 이 사람이 단지 버드맨 시리즈 1, 2, 3편을 찍은 영화계의 스타라는 것만으로 이 브로드웨이의 평론가는 이 사람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죽이겠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영화가 흘러가고요. 이 세 번째 자아는 그 연극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순수하게 노력하려 했던 그 자아인 거죠. 근데 사실 현실은 시궁창이고. 현실 시궁창.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자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자아가 영화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이 사실상 이 영화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에요. 계속 이 인물은 자아 분열적이고 정신 분열적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 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객들한테 약간의 미지의 영역이자 서스펜스를 주는 것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일종의 반전을 선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의 커다란 동력입니다. 동시에 영화를 이끌고 가는 또 다른 볼거리라고 한다면 영화 전체적으로 풍자성이 되게 강한 영화라는 점이에요. 영화가 첫 번째 자아가 상징하는 그 연극계, 두 번째 자아가 상징하는 영화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연극계와 영화계를 비평하는 평단, 그리고 그 평단의 평을 통해서 이쪽을 바라보는 대중들, 이렇게 해서 4개의 커다란 집단들을 마구잡이로 풍자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SNS나 트위터 이런 것도 아예 대놓고 비판하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 기사가 좀 인상적으로 본 그 풍자의 지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딸과 그 주인공과 리건 톰슨과 딸의 대화에서였었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빠는 트위터 페이지도 없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딸이 아빠의 트위터 페이지를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아빠가 나도 사진 좀 보겠다 하니까 볼 필요 없다 이미 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네. 도대체 SNS란 무엇인가?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자기 사진 보겠다는데 너는 볼 필요 없어 이미 SNS 올렸으니까 라고 말하는 딸의 태도. 네. 그리고 약간 이어져 있는 부분이 SNS랑 대조적으로 그 평론가가 그 뉴욕타임즈 소속인데 네. 뉴욕타임즈 얘기도 나와요. 타임즈의 그 평론가가 글을 나쁘게 쓸 거라고 얘기하면서 슬퍼하니까 걱정하지마. 그거 어차피 하루 읽고 나면 아무도 그거 관심 없어. 아무도 안 읽어라고 예, 하죠? 아무도 안 읽어라고 하죠. 버드맨이?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그 종이 비평지나 아니면 종이 신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실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랑 대조해가지고. 네. 그 평론가의 모습들 그리고 SNS의 모습들을 정말 풍자하는 부분들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몇몇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일단 평단의 모습,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초반부에 이 인물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계 이제 여러 기자들, 매체들을 한 3-4군데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방 같은 데서 네. 리건 톰슨 인터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바르트 얘기를 계속해요. 바르트의 이론을 자꾸 들이대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영화가 그 부분을 잡아낼 때 바르트의 이야기를 빌려서 어쨌다는 건지가 확실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바르트의 이름만 반복이 되죠. 그 질문하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없고 주위만 빙빙 돌고 있죠. 네, 계속 바르트의 이런 이론을 들이대면 이라고 말을 하는 데까지만 보여주고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꾸 바르트 이름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복이 되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또 그래서 나도 바르트의 얘기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또 질문을 하죠. 어떤 여자 기자가 그런데 당신이 그 성전환을 했다는데 그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죠. 진짜 유쾌하고 풍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기자들을 불렀는데 더 재밌던 거는 거기서 여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이 주인공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묻죠. 여자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쓸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였나? 아 다른 맨 거였나? 처음에 여자가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남자가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트위터에 올라와서요 라고 얘기해요. 그 질문이 트위터에 올라와서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부인했다고 쓸게요. 아, 부인했다고 쓸게요, 저.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러잖아요. 그걸 왜 쓰냐고, 아예 왜 쓰지 쓰냐고. 말라고. 쓰지 말라고. 네. 쓰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자체도 뭔가 SNS와 그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소문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를 매체가 또 동조하면서 부추기고. 그리고 대중의, 연극 자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라 대중의 관심은 너무 쓸데없는 곳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비판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매체들과 이 인물의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자체를 풍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한 매체에서는 바르트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내실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현학적이고 오히려 관객들을 떠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가십적인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것들을 오히려 오해시킬 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자꾸 영화가 보여주는 겁니다. 형식이 너무 좋았어요. 바르트 얘기를 바르트만 잡아낸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그 연극을 자꾸 리허설을 하잖아요. 아, 예. 그때 식탁신이 나옵니다. 그쵸. 계속 반복되죠, 그 부분. 네. 어땠어요? 식탁신은 그 연극 내용의 한 부분인데 같은 대사가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대사 내용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별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면 죽이지 말았어야죠. 사랑하면 죽이지 말아야죠. 당연한 내용인데 사실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사실 알맹이가 없는 내용의 대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는 극중인물인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건 대사를 바꿔야 된다. 이 대사는 단순하게 나는 모른다랑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한 4줄 5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장면도 나와요. 사실 여기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연극의 약간 허세 같은 거를 비판하지 않았나. 뭐 있어 보이는 듯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비어있는 그런 점에서 또 연극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버드맨이 자꾸 주인공인 첫 번째 자가 걸어갈 때 길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날아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피가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에 관심이 있지 철학적이고 우울하고 사변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 그게 이제 영화적인 관점에서 연극을 비판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우울한 게 인간의 내면과 드라마와 그런 것들이 예술에 가깝다고 해서 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중요한 걸 하는 거냐? 내실도 없고 허세지 않냐? 겉멋든 거 아니냐? 바르트 얘기만 자꾸 얘기하면서 내실이 없는 거랑 똑같지 않냐? 뭐 바르트 얘기하면 뭐해?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뭐해?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영화가 계속 리허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리고 리허설만이 아니라 이제 프리공연이라고 하죠. 영화 프리공연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중첩돼서 보여지는 장면들은 2-3씬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극이 한 2-3씬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식탁신이랑 모텔신이라고 하죠. 네, 식탁신이랑 모텔신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 식탁신에서는 인물 한 3-4명이 둘러앉아서 사랑에 대해서 막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4번이나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실제가 없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리건 톰슨이라는 이 인물이 마이클이 그렇게 자신의 대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할 때 반박도 못하고 다 듣거든요. 그리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이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마이크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인공은 누가 자기를 비판할 때 한 번도 반박을 한 적이 없어요. 딸도 비판한 적이 있죠. 딸이 비판할 때는 약간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딸이 직접 한다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되게 길게 딸이 비판했는데 그때도 반박 한마디 안 했죠. 말이 하나를 집어든 정도? 이 첫 번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리건 톰슨, 연극계에서의 리건 톰슨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연극계에서 예술을 하고 나는 정말 숭고한 예술론을 갖고 있고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뿐이지 나는 사실은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자아를 훼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예요. 세 번째 자아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이고 나는 초능력도 뭣도 없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연극 자체도 형편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극 자체도 내가 볼 때도 대단한 게 아니다. 나는 레이먼드 카포가 나한테 준 그 냅킨 한 장이 나의 자존감의 근원인데 그 냅킨 한 장도 마이클이 그거는 술에 취해서 쓴 거야. 냅킨에 썼잖아. 어쩌자는 건데 라고 하는 말에 평론가는 아예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 완전히 무너질 만큼 이 사람의 자존감의 근원이 낮은 겁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존감도 근데 없고. 그 오랫동안 간직한 냅킨을 결국 평론가한테 줄 때 버리죠. 버리고 네. 오죠 거기서. 그렇죠.
아무튼 이 인물이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이 인물에 대한 비판 내지 비평 같은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세 가지의 자아가 서로 상충되는 지점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매우 영화를 복합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풍자하고 있는 거는 이 SNS나 미디어, 그 다음에 뭐 대중들의 모습들, 뭐 연극계의 그런 허세, 내지는 영화계의 그런 상업적인 측면, 블록버스터. 네,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다 비평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그 유명인들의 그 뒷공간에서의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다 비평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그 블록버스터 장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었죠. 네. 갑자기 버드맨이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하면 빵빵 터지는 장면 나오는데 정말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 같은 게 영화에 펼쳐져요. 아마 그 부분만 예산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고층 건물 위에서 거대한 새가 날아다니고 헬리콥터도 빵빵 터지고 미사일이 건물이 박살나고 CG죠 다. 네. 이 장면이 인상적인 게 이제까지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버드맨인가 해서 히어로물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이거는 히어로물도 뭘도 아니고 연극계 배우를 보여주면서 블랙 코미디적으로 그냥 드라마가 펼쳐지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그 첫 번째 자가 걸어가는데 두 번째 자 버드맨이 자꾸 말을 거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위에서 헬기가 고층 건물에 미사일을 쏘는데 엄청 스펙타클하고, 갑자기 거대한 시조새 같은 게 날라와서 로봇새가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 봐봐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뭐 예술이야? 이게 영화야? 이런 것만 좋아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나리투 감독이 엿먹으라고 만든 듯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 블록버스터 만드는 애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CG 외주 주면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상상이잖아요. 거기서는 현실인데, 그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게 현실이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고, 그 상황이나 현실 자체가 이야기의 주제나 이런 걸 덮어버릴 만큼 대단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상상 장면에서 그 자아가 충돌하면서 버드맨이 말하는 상상 장면에서 펼쳐지는 그것들이 웬만한 블록버스터를 능가할 만큼 스펙터클하게 퀄리티가 펼쳐져요. 대단히 좋았어요. 정말 대단한 물론 지점이에요. 짧았지만 네. 마치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의 짧은 예고편에 나올 만한, 그 예고편으로 뽑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촬영 자체도 되게 인상적인 게, 보통 블록버스터를 그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올려보면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앵글 자체가 그쵸. 되게 위쪽에서 찍어서 각도 자체가 다른데, 이 영화는 아래에서 그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찍으니까 새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대한 헬리콥터가 날아가면서 쏘는 장면들이 이색적으로 펼쳐져요. 약간 각도가. 위대해 보이죠. 그런 네, 아래에서 근데 위로 사실 보니까. 그 새 자체는 엄청나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엄청 단순하고 엄청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그 새가 무슨 개불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는. 네. 그래서 감독이 되게 비꼬는 게 아주 강했죠. 진짜 겁나 비꼬죠. 엄청 풍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계자가 말한 대로 블록버스터 까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짜 네.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펼치는데, 그거는 사실 볼 때 영화적인 감흥은 엄청 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화의 버드맨의 분장도 그렇고, 그 블록버스터 까면서 동시에 관객들도 까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객의 시선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한 게 계속 풍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이거나 상징적으로도 다 훌륭한 거예요. 아까 바르트의 얘기를 풍자를 하면서 바르트만 잡아내고 내실을 안 잡아내는 그 기술, 기법 자체가 오히려 내용만큼이나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블록버스터 씬도 뭐 연출이나 그런 음이나 또 내지는 그 새 로봇의 그런 조악함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를 통해서 이거에 감동하고 이거에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시선도 어떻게 보면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좀 재밌는 부분이, 연극계 입장에서 영화를 까는 건지 영화계 입장에서 연극을 비판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비판하잖아요. 네. 평단도 비판하고, 심지어 그 평론가가 이런 말도 하죠. 그 주인공한테, 너는 너 스스로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배우가 아니라 연예인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연극계 입장에서 순수하게 영화계를 까는 건데, 사실 그 대사를 한 평론가 자체가 영화 내에서 많이 비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쓴 평론의 제목 같은 거는 영화의 부제였죠. 무지의 미덕. 무지의 미덕을 부제로 하면서 약간 말만 어렵게 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평론 쓰는 평론가들을 욕하는 거기도 한데, 또 그 평론가의 말 속에는 또 영화계를 비판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 평론가 말 속에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객들까지도 풍자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를 다 오가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풍자하고 있어요. 비판보다 풍자가 더 적합하겠네요. 풍자죠. 풍자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캐릭터 설정에 그 세 가지 자아를 나눴다는 거죠. 첫 번째 자아는 연극계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이 첫 번째 자아한테 내실이 없죠. 아까 말했듯이 그 냅킨 하나가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실력도 뭣도 없고 초능력도 없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자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죠. 근데 이 인물은 연극계를 상징해요. 연극계. 근데 두 번째 인물은 버드맨은 그 블록버스터와 영화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거에 환호하는 관객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인물한테도 약점들이 엄청나게 많고 많이 풍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세 번째 자아의 모습을 보면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의 자아인데 이 연극계와 영화계 사이에서 계속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로 그려져요. 이 인물 자체가 비중으로 따지면 영화 2시간 러닝타임에 3분도 안 될 만큼 그 인물이 마지막 5분은 책임지고 있죠. 근데. 그렇죠. 이 인물이 마지막 5분을 책임지면서 예기치 않은 걸로 이 인물의 행동 하나만으로 진짜 이 인물로서 한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잃습니다. 영화가 대체적으로 자의식 과잉이에요. 약간 주인공이 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주인공 중심으로 찍은 것도 있고 근데 네. 주변 등장인물들도 되게 재밌죠. 네. 등장인물들 얘기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주변 등장인물들도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정상인이 없어요. 한 명도. 우선 딸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했듯이 딸은 마약 중독 있어가지고 네. 재활원 갔다 왔어요. 딸이 뭘 혼자 하고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뭘 하나 봤더니 휴지에다가 금 그리고 있죠.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뭐 인류의 역사다 이런 얘기하고 약간 아직은 정신이 멀쩡한 거 아니죠. 휴지가 막 60칸 뭐 100몇십 칸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작은 점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전체가 휴지 칸들을 다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지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휴지에 딱 한 칸을 딱 찢어낸 다음에 이게 인류의 역사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재활원에서 배웠대요. 네. 재활원에서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소한지 가르치려고 그런 거나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재활원도 비판하는 거지 않아요? 마약 재활원을 갔는데 휴지에다 빗금 치는 것만 시키고 있으니까. 아빠가 거기에 모르고 코 푸니까 당신은 인류를 다 죽였다고. 이거 재활원도 약간 풍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활원에 네.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 사실 마이크가 엄청 비중이 컸죠. 마이크는 비중이 상당하죠. 네. 배우 파워도 강했고. 네, 에드워드 노튼. 예. 마이크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마이크가 이제 연극 모텔씬에서 네. 실제로 하려고 그러죠. 그 섹스를? 나오미 와츠랑 예. 네. 성관계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미친 거죠. 지금 연극 중인데 실제 성관계 하자 그러니까 상대 배우가 울면서 둘은 실제로 연인이에요. 원래 연인이라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엄청나게 막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뭐 세우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는 발기부전인데 연극 중에만 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인물 자체가 현실과 무대에서의 괴리가 엄청 커요. 무대에 모든 걸 걸죠. 네, 브로드웨이에 정말 잘 나가는 배우인데 연극계에서만 잘 나가고 영화계로 진출하지 않은 배우예요. 네, 영화계를 평단이 사랑하는 배우죠. 이 인물은 현실에서는 정말 별로인 인물이에요. 허세만 많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신뢰도 없는 인물인데 무대에 올라가면 스타고 관객들이 사랑하고 평단이 사랑하고 자신의 연기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딱 그 장면을 통해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애고 세우지도 못하는데 그 무대 위에서는 갑자기 발기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영화가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실상은 별거 아닌데 무대 위에서의 그런 셀러브리티로서는 정말 대단한 줄 자기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게 되게 유의미한 게 극중에 다른 배우들이 있어요. 네. 특히 여자 배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드러나요. 특히 나오미 워츠가 연기한 그 배우가 울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진짜 자기가 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많은 배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고 몇 개월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해서 내가 없다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누구한테 존중받아야 보지도 못하고. 사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린 연기라는 게 거짓말이고 연기할 때 배우가 자기 삶이 아닌 연기를 하는 건데 반대로 연기할 때가 자기 진짜고 연기가 아닌 삶을 약간 연기하듯이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리건 톰슨의 딸이 이제 당신은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연극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 점은 기억하세요? 연극 어떻게 하냐고 마이크한테 물어봐요. 그 맨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인 척하는 걸 어떻게 매일 밤 하세요 하니까 자기는 적어도 무대 위에서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당신이랑 얘기하는 이 현실에서는 거짓일 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뭐 예술성이라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연기는 직업이고 그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연기라는 건데 연기가 삶이 되고 삶이 연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또 굳이 이걸 또 풍자하는 걸로 한다면은 그런 배우들의 삶에 대해서 또 풍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배우들의 삶이 풍자되는 거죠. 남자의 지점에서는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마이크의 지점에서는 그렇게 풍자를 하고 아까 이제 나오미 워츠가 연기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또 배우들의 여러 가지 캐릭터를 입는 과정에서 자아가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속에서 더 웃긴 건
이들이 이렇게 몰두하고 몰입하는 그 연극이라는 것이 결국은 리건 톰슨이 만든 그 연극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연극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는 작품 자체가 보잘것없을 수 있는 작품일 수 있는데 이게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들의 삶이 다 파괴되면서 그들이 몰두하는 이 연극 예, 자체가 판 자체를 보면은 별거 아니고 완전 장난스러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연극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닌데 여기 이거 하나 때문에 배우들이 리건 톰슨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이 모든 걸 걸었어라고 얘기하고 마이크는 자기 삶이 없어지고 그 나오미 와츠 같은 경우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근데 한번 감독이 그 리건 톰슨의 딸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정확히 해요. 그 연극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백인 부자들을 위한 연극이고 이 연극이 끝나고 어떤 커피를 먹을지만 고민한다고. 이 연극 내용에 관심도 없다고. 그렇죠. 이 장면이 또 드러나는 점 하나가 이 나중에 이제 프리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담배 피면서 공연 되게 재밌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정말 우리 일반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거를 딱 상징하지 않나. 첫 번째 자아, 이 리건 톰슨의 세계의 자아 중에 첫 번째 연극에 몰두하는 그 자아는 연극이 엄청 위대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어떤 연극을 내가 그 극작가 레이먼드 카퍼한테 인정받을 만한 연극을 내가 쓴다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인류가 구원받고 거대한 깨달음을 얻고 할 것처럼 나의 예술론이 숭고하게 불태워져서 뭔가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이 속의 연기자들 역시 무대를 되게 신성시하고 거기 나와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삶과 진짜 인간 자체가 파괴되어가고 더 보잘것없이 전락하는 그런 속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이 연극 자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게 이 영화이자 동시에 리건 톰슨의 세계의 자아 중에 마지막 자아죠.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게 아니다. 실제 연극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풍자적이죠. 그쵸.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연극, 딸의 입을 통해서 연극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고, 관객들, 보고 난 관객들의 반응도 그랬고, 또 누군가의 대사 속에서는 뭐 트위터에서 뭐 하루면 잊혀질 만한 뭐 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지 않냐는 그런 풍자가 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것일 수 있죠. 어떤 연극이 어떠한 표현을 하고 또 어떠한 깨달음을 줄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인물이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모습들, 영화 속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 속에서 파괴되고 이렇게 이면적으로 풍자되는 것만큼을 수반한다면 결국 그만큼 가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랑 연관해서 옛날에 존 케이지가 쓴 사일런스라는 책을 읽고 좀 비판하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유명했죠. 4분 33초라는 그 책의 제목이 기원이 되기도 한 4분 33초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맞아. 저는 김 기사가 그 사일런스라는 책에 대해서 쓴 서평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 그게 마치 이 평론가가 쓴 무지의 미덕 같은 아마 뭐라고 썼었죠? 이렇게 형식이 없어서 전하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썼나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미워하는 척하면서 까야 되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버드맨에서 평론가가 무지의 미덕이라 그러면서 그 연극을 비판하는 건지 옹호하는 건지 모르게 애매하게 한 거랑 김 기사가 실제로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왜냐면 나는 이게 싫어 일단. 사일런스는 이 책은 쓰레기야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쓰레기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쓰레기라고 말을 하자니 여기 출판사한테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신문사한테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옹호하면서 쓰레기다라는 걸 행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건데 말을 되게 우아하게 썼어요 그때. 그때 많이 우아하게 썼죠. 그러니까 내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을 써서 뭐라고 했었더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뭐 대단한 거다라고 했나? 아무튼 뭐 다양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공연 자체가 그거거든요. 존 케이지가 되게 혁신적인 공연이긴 했죠 사실. 이제까지 음악이 무엇인가, 음악이 과연 예술인가, 음악이 예술이라면 예술이 전달되기 위한 그 표현되기 위한 수단이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악은 음으로서 전달되니까 음 속에 과연 뜻이 있는가 막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거를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 4분 33초라는 공연이 있었던 거죠. 존 케이지가 공연을 하는데 4분 33초라는 공연이 딱 시작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분 33초가 지나서 내려온 거죠. 근데 그것도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여백의 미네요. 네,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좋았지만 실제로 평단이 그 곡을 대하는 방식은 그것보다 그 실제 하는 그 가치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무지의 미덕처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그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건데 이 영화에서도
마치 그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영화에도 김기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넌 자꾸 날 까고 싶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게 되게 난 그 4번 33초와 비견될 만한 장면이 뭐냐면 그 무지의 미덕이라는 딱 그 칼럼이에요. 뭐냐면 이 인물이 거기서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는 이 인물이 자신의 코를 쏜 거는 진짜 죽으려고 했던 그 세 번째 자아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평 자체는 세 번째 자아가 한 그 행동 자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아가 이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연극적으로 이런 기법을 썼을 것이다. 그거 괜찮네요. 그렇게 보는 거. 세 번째 자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자아가 한 행동처럼 마치 이거는 그냥 본인의 결정이었는데 실존적 결정이었죠. 그렇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연극적인 수단이 아니었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트위터 수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죽고 싶어서 행동을 한 건데 평론가는 그거를 하나의 기법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연극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4분 33초라는 곡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곡의 이후에 존 케이지의 사이런스라는 책에 대해서까지 연관되어 나왔던 수많은 그런 찬사들은 분명히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무지의 미덕이라는 평가 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평단의 어떤 본질을 부풀리는 마치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철학적이고 무언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마냥 떠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코를 쏜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도 잠깐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왜 배우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라고 일반인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왜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코까지 써야 되나? 근데 사실은 영화 홍보하려고 쏜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죽고 싶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TV쇼에서 그러죠. 연예가 중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자 앵커가 그러는데 사실 이 인물은 정말 극단적인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세 번째 자아가 파괴되는 모습과 자기가 자신의 그런 지점들을 확인하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려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보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실제 연극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연극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연극과 괴리된 상황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것들이 연극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풍자가 분명히 연극계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평단과. 네. 근데 동시에 영화계에 대한 비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지점, 대중들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풍자의 그 거침없음이 정말 놀랄 만큼 다양하게 갑니다. 저는 거의 이 정도의 영화는 그 촬영 아까 말씀드린 그 기법, 원샷으로 찍은 듯한 네. 그리고 드럼 같은 거 쓰는 것도 음향이 정말 효과적이잖아요. 음악 얘기를 안 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어떤 비견할 데가 없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악 얘기 잠깐 할까요? 음향상에도 이제 후보가 된 만큼 네. 그럴 만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영화에서 음악이 특별한 의미를 쓰이죠. 마치 아까 김기사가 말한 자아가 변동되는 과정에도 음악도 쓰여요. 손을 딱 치면은 음악이 꺼지면서 자아에서 돌아오죠. 네. 첫 번째 자아나 두 번째 자아에서 세 번째 자아로 돌아오는 과정. 음악이 바뀌어요, 그때. 네. 이 드럼 같은 게 되게 인상적으로 쓰이는데 이 드럼을 쓰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음향이 들어가는 영화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래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게 음향 효과를 쓴 작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럼 솔로로 쭉 끌고 가죠, 계속. 네, 계속 드럼 솔로로 끌고 가는데 그게 자꾸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영화가 의식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음악이랑 인물이 좀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고요. 핸드헬드 기법하고 어우러지면서 정말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죠. 근데 이런 드럼을 치는 게 사실은 길거리에 있는 드러머였거든요. 네. 길거리에 있던 드러머가 이렇게 치는 거가 바로 영화의 OST로 들어오더니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드럼이. 드럼 소리가 계속 되는 거야. 그 드럼은 지나가는데 분명히. 그리고 나서 건물에 들어가도 유지되고. 심지어는 이게 마치 주인공이 계속 환각을 겪잖아요. 자기가 네. 뭐 특수한 능력이 있는지. 이 드러머까지 환각이 거기 확장되는 장면이 나와요. 드러머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건물 안에서 드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전구를 손으로 끄듯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드러머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주인공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자아의 그런 환각 상태를 네. 그 음향 효과와 그런 드러머의 위치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정말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으려면 이 아기가 딱딱 맞게 하고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준비가 잘 된 영화가 아니었나. 여러 가지 그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롱테이크로 이어가는 촬영 기법이라든지 또 여기서 특이했던 부분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3명 이상 모여서 대화하는 게 거의 없어요. 무조건 1대1로만 얘기해요. 한 인물은 한 인물과 대화하고 그 인물이 이 인물과 헤어지면 다른 인물을 만나서 대화해요. 오직 둘만의 대화로만 지금 거의 영화가 이끌어지는 부분도 둘이 대화해가지고 함으로써 뭔가 더 영화가 날카롭게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주인공의 딸과 마이크가 둘이서 오직 둘만의 공간에서 옥상에 둘만의 공간 거기서 둘만 얘기해요. 그 둘만의 얘기를 하고 아빠랑은 상관없어요. 마이크랑 주인공이랑 얘기할 때는 또 그 둘만의 얘기가 있고 심지어 주인공이 전처랑 얘기할 때도 둘만 얘기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누가 가끔 방해한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여배우 2명이 나오죠. 여배우 2명이 이제 막 키스하면서 갑자기 그 장면도 재밌었는데 네. 레즈비언 같은 느낌 나는 거. 거기 마이크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과 전처가 얘기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현재 애인이 들어왔다가 미안하다고 바로 나가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과 인물의 상대적인 1대1 상대적인 관계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대사를 통한 주제를 좀 많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사가 정말 많이 쓰이고 그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정말 많고 좀 직설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대사가. 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거를 캐냈고 그 힘에는 1대1의 대화를 최대한 넣은 것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촬영 기법, 음악, 그리고 1대1 대화 많이 네,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 아까 그 여자끼리 레즈비언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이크가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전에 이제 리건 톰슨이 마이크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마이크가 어디 인터뷰할 때 자기 얘기처럼 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언론에다가. 레이먼드 카포가 준 그 냅킨이랑. 그쵸. 그리고 자기가 다 대사 몇 개 고친 것 뿐인데 대사를 자기가 썼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진짜 한 가지 대사, 한 가지 에피소드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응축시켜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선택들이 아니었나를 돌이켜볼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지나가는 장면들이 별로 없었어요. 허투루 지나간 장면들이 없었으면 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 꽃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처음 장면부터 꽃이 나오죠. 딸이 아빠를 위해서 꽃을 사가려고 해요. 어떤 꽃을 골라? 아빠가 좋아하는 꽃은 없어. 이 꽃에서는 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또 꽃이 나온 거는 전처랑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화환으로 받은 게 장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처가 말하죠. 나 장미 싫어하잖아. 그렇지. 근데 동시에 말해요. 그때 당신 장미 싫어하잖아. 나 장미 싫어하잖아. 마치 장미를 싫어한다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딸이 병문안을 갈 때 보라색 꽃을 사가요. 네. 꽃을 사온 다음에 꽃병이 없어요. 근데. 라벤더였죠. 예. 자기가 꽃병을 가져오겠다고 나간 장면이 나와요. 꽃이 3번이 등장하는데 꽃에 대해서 또 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뭘까요? 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마지막에 등장한 라벤더가 첫 장면에 나온 아빠가 좋아하는 그 꽃일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꽃은 없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마지막에 라벤더를 사가잖아요. 네. 과연 그 라벤더가 아빠가 좋아하는 꽃이었을까? 글쎄요. 알 수 없죠. 우리나라 영화였으면은 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의 꽃이라는 시도 있듯이 거기 약간 존재의 의미 같은 게 좀 강화되니까. 근데 이 감독은 그 꽃이라는 시를 알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굳이 한번 생각해보면 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허상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꽃이 다 꺾인 거잖아요. 결국 언젠가 시들 건데 지금 가장 찬란할 거. 굳이 막 이걸 너무 굳이 하는 것 같다. 상징을 강하게 하자면 우리 아까 연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연극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꽃은 그 인생의 본질 아닐까. 약간 좀 제 지금 이 해설은 너무 마치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 나올 것 같은 이상한 해설이었네요. 너무 박약해 근거가. 네. 근거가 상징이라는 게 억지로 해석하면 좋지 않고 근거가 많아야 하는데 꽃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모로 매우 상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 자체가 시사하는 바 풍자적인 느낌 그런 것들에서 또 연기도 그랬고요.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키튼 자체가 자신이 배트맨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배트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헐리우드 배우 가운데서는 가장 이 버드맨의 역할에 리건 톰슨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캐스팅 자체가 좀 재밌었죠. 네. 영화 외적으로도 재밌고 또 몰입도 잘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열연이 대단했잖아요. 속옷만 네. 입고 달리기도 하고 그 장면 SNS 풍자하면서 네. 그 장면도 있었고 에드워드 노튼이랑 같이 속옷만 입고 뒹구는 장면, 격투하는 장면. 그쵸. 그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싸울 때 했던 이야기들 기억나세요? 왜 싸우는지? 에드워드 노튼이랑 마이클 키튼이 같이 싸우잖아요. 네. 바닥에서. 왜 싸우는지 기억하세요? 언론 인터뷰, 아까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에 대한 거짓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하나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존나 팼다. 맨날 내가 집에 오면은 좀 과하게 나가요. 이게 웃기려고.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혁대를 풀라고 했다. 그럼 혁대를 풀라고 하면 보통 때릴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고 뒤로 엎드려서 앉으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힘든 얘기를 하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갑자기 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거 진짜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도 뻥칠 수 있어 이 개새끼 하면서 싸우죠. 거짓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막 뒹굴고 싸우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셀러브리티, 유명한 사람들, 배우들의 밑바닥까지 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진짜 막 밑바닥에 구르면서 싸우잖아요, 두 명이서. 네, 그런 장면부터 해서 거짓말이 계속 나와요. 그 여자 배우 임신했다는 것도 뻥이고. 그쵸. 다 뻥이야. 배우들의 입만 열면 다 뻥쳐요, 실생활에선. 거짓말이 많이 나오죠. 네, 참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 좀 유사한 영화를 제가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랑 과연 유사한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블랙스완 있죠. 블랙스완의 그 주인공의 환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연극을 배경으로 한 거, 이 두 가지는 유사성이 있네요. 저도 몇몇 영화를 그래도 연관을 지어보자면 이제 시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이 주연했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은 이제 이냐리투 감독의 전작인 비우티풀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죠. 스페인 배우인데 그 배우가 시 인사이드라는 영화에서 이제 불구예요. 자신은 불구고 한데 환각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갑자기 침대를 쫙 밀어넣더니 원래는 반신불수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목 아래로는 갑자기 침대를 쫙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데서 밀어놓고 뒤로 이제 좀 물러서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달려가서 창문을 통해서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추락할 줄 아는데 갑자기 하늘로 쫙 치솟더니 쭉 날아가요. 그래서 슈퍼맨처럼 쭉 날다가 어떤 해변에 가서 서서히 내려앉아서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의 연출이 이 버드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매우 유사한 지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옥상에서 점프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 장면 거의 유사하게 연출이 돼요. 사실 옥상에서 처음에 우리가 자살하는 줄 알죠. 첫 번째 자아와 두 번째 자아가 막 말다툼을 벌이고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연극은 망할 거라는 걸 알고 무엇보다 자신이 첫 번째 자아가 자존감이 계속 깎여 내려가서 세 번째 자아와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쓰고 있는 연극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섰더니 막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리면서 음악이 딱 꺼지죠. 네. 그 장면 약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에 실패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데려다 드릴까요? 하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뜁니다. 그럼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죽는 게 아니었어요. 비행하잖아요, 비행. 근데 그 비행은 마치 영화 속에서 멋지게 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꿈을 꿀 때 가끔 나는 꿈 꾸잖아요. 네. 그런 꿈 키 큰다 그러는데 그런 꿈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나는 게 꿈에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시 인사이드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슈퍼맨처럼 내가 동력이 있어서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가르고 날아간다기보다는 약간 부유하면서 붕 뜨면서 주변이 나는 가만히 있고 떠 있는데 주변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됐던 측면에서 시 인사이드라는 영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장면은 택시를 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또 보여지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제 택시에서 네, 관점이 첫 번째 자아로 가니까 거기서는 네. 영화가 첫 번째 자아의 관점에서 하늘을 날고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장면에 택시에서 내리는 걸 세 번째 자아로서 보여줌으로써 이 시점이 세 개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BGM이라고 생각했던 음악도 택시기사의 음악이었고 네. 음악 꺼라고 하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죠. 도라지오 그렇죠. 같다고. 네. 그 다음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의 유사한 점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상상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막 펼쳐지거든요. 뭐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옆 건물에 불이 나고 자신이 거기서 점프해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서 뛰쳐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상상이 계속 들어가고 그 혼자만 있을 때 상상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는 주인공인 월터 미티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는 상상들이 펼쳐지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리건 톰슨도 혼자만 있을 때 자신이 초능력을 가졌다는 상상을 계속하고 그래서 영화의 그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거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도 연관 영화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요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못 봤네요. 이 자코 반도마의 그 좋은 작품인데 벨기에 영화고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약간 그런 사람이 평범하게 너무 일에 치여서 살아오던 어떤 중년의 남성과 친구가 되는 영화예요. 로드무비 같이 펼쳐지다가 결국은 현실의 장벽에 못 이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아이가 옥상에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게 자살인데 자살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점프를 하는데 몸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몸이 떠오르면서 주변의 영상도 막 떠오르고 그게 마치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자살 상황인데 영화가 그렇게 엔딩을 맺어버리니까 이게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도 생기고 결국은 환상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켰다는 연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 버드맨이라는 영화에서도 유사한 연출로 끝나죠. 아, 결론에 대해서 결말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좀 얘기할 점이 있나요? 열린 결말인데 뭐 그거죠 뭐 자살했을까? 아니면은 하늘로 떴을까? 김기사식으로 얘기하면은 세 번째 자아가 죽었을까? 아니면 첫 번째 자아가 떠올랐을까? 이렇게 가는 건데 딸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네. 하필 딸이죠. 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마약을 하고 있고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딸이 눈빛이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가 꽃병 가지러 간다는 사이에 아버지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창문은 열려있고 아버지는 어디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자살 시도를 한 전력도 있고 경찰차 소리랑 사람들의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밖에 들리죠. 비명 네. 소리 같은 게. 그래서 딸이 나가서 창문을 열고 두려움에 있는 채로 아래를 먼저 내려다보는데 영화는 그거를 딸의 시선을 비춰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추지 않고 딸의 시선을 비추는데 딸이 거기서 아래를 보다가 아래에서 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갑자기 하늘 위를 봅니다. 그리고 웃어요. 그 웃는 게 환하게 웃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웃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뭔가 만약에 진짜 날고 있는 아빠를 본 듯한 눈빛을 하죠. 그래요. 딱 그거예요. 날고 있는 아빠를 본 듯한 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게 영화의 엔딩이 좀 의미심장함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밖에서는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자살한 사람 생긴 것처럼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엔딩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제8의1도 그렇고 이 엔딩 역시도 아버지는 만약에 창문으로 나간 게 맞다면 죽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딸은 아래를 보고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서 살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을 난 것 같은 엔딩을 생각하게끔 해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미 2번 속았거든요. 자살할 것 같은 장면이 2번이 나왔는데 둘 다 살아남았으니까. 네.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살았고 그 총을 쏜 장면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이 엔딩이 무엇일까? 저는 차라리 두 번째 자살 있잖아요. 연극 무대라는 것들이 매우 의미심장했고 그 연극이라는 게 첫 번째 자아와 세 번째 자아가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엔딩을 맺는 건 어땠을까? 그 장면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관객들이 막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실제랑은 상관없잖아요. 관객들이 예 그쵸 거기서도 완전히 죽은 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건 이게 연극의 일부라고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평론가가 그 연극을 보고 극찬을 하는 건 이게 연극이었으니까 극찬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모습은 리건 톰슨을 우리가 계속 따라갔던 입장에서는 리건 톰슨은 거기서 진짜 자살을 기도한 거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엔딩을 끝냈으면 어땠을까? 좀 비극적으로 끝냈거나 아니면 거기서 환각적인 상황을 부여했거나 거기서 끝났으면은 사실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자살한 결말로 그냥 되는 건데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풍자를 자꾸 한 영화에서 좀 마지막 장면도 괜찮았어요. 이거 뭐 현실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애매한 게 실제로 공중에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알고 보니 택시를 탄 거였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마치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다든지 내려가서 뭐 딴 걸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열린 결말로 간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영화를 내가 죽었다고 거의 한 99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기사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나의 상상력이 박약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결국은 그 엔딩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보면 무궁무진하거든요, 또. 왜냐면 실제로 그런 장면을 보여줬었죠. 네, 두 번이나 연출이 되는 과정을 보면, 특히 첫 번째,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생각해보면, 이거는 죽었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또. 첫 번째랑 연관시켜보면. 이 영화의 연장선에서 보면. 마치 그 다음 장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다음 네. 장면에 또 뭐 거기 뭐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근데 이 결말은 사실 보시는 분들이 각기 판단을 해보시면 매우 매력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기사와 버드맨에 관련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워낙 많은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풍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최대한 다뤄보려고 했던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기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습니까? 비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윤재균 감독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아, 해운대와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님. 네, 왜요? 윤재균 감독님이 그리는 것처럼 지금 기성세들이 고생이 많았고 갑자기 왜 국제시장으로 가? 아 그냥 왠지 국제시장이 떠오르면서 그러네. 추천하고 싶네. 윤재균 감독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느낄까? 왜냐면 연출이 상당히 다르잖아. 윤재균 감독의 이 연출과 아니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버드맨의 연출은 완전 다르니까요. 한번 윤재균 감독님이 보시고 세 번째 천만 작품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도 꼭 블록버스터로만 가지 말고. 정말 웃긴 게 버드맨과 국제시장 사이에 연출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감독님에게 추천한다 이거죠. 네. 네, 이 영화 추천했고 추천사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네. 버드맨 재밌습니다. 네, 한기사는 버드맨을 추천했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는데요. 저의 추천사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도발적인 작품이다. 헐리우드이 도달할 수 있는 풍자의 극단을 만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큰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일수록 어떤 영화의 그런 기본적인 속성들, 기본적인 그런 전개 과정들에 익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상당히 파격적인 면모들이 많고 그 파격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풍자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각각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 연극계의 문제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영화는 이렇게 명료한데 그 평론을 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불명료하냐. 그런 것들에도 좀 의미심장했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론가들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오늘 한기사와 버드맨 2015년 아카데미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버드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각각 한 3, 4개 정도는 못해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네요. 실제 아카데미에서. 저는 저 3개 예상합니다. 저도 뭐 나무주연, 촬영 이 중에 2개는 확실히 받지 않을까. 나무주연, 촬영. 네, 그 다음에 더 받으면 나무조연과 그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이 3개 중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5개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사실 아카데미가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무비시네 영화상이 더 권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비시네 영화상. 네, 2015년 무비시네 영화상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기사 마지막으로 이 영화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선 블라인드 시사회라는 걸 제가 처음 가봤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영화 보기 전까지 영화가 뭔지 모르는. 네. 그러다가 이제 설문조사지를 받았을 때 거기 버드맨이 나오니까 아 이제 버드맨이구나 하면서 막 기대감에 봤었네요.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많이 잘 못한 것 같은데 영화는 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기사와 한번 이 방송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다음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영화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 한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